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에 그대로 갚아주겠다. 2. 역수출 규제. 3. 한국이 환영받는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노제팬을 외치던 한국에서 2시간 만에 유니클로가 선보인 패딩이 품절됐다. 1인당 2점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으나 폭발적인 인기로 출시 2시간여 만에 모두 팔렸다. 심지어 재외 공관장도 일본 차를 애용하고 있다. 노제팬은 설득력을 잃었다. 유니클로 한정판 품절 대란 사태, 대형마트 진열대에는 다시 일본 맥주가 등장했다. 일본 유력 시사 주간지, 주간문춘 등 일본 매체들이 한국의 노제팬 불매 운동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아직도 한국을 도발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삭제하며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폭탄 선언한 일본, 이후 한국이 대부분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본 기업들마저 공장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100%, 99.9%도 아닌 100%를 일본에 의존하는 반도체, 원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궁극의 기술은 한국이 절대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2021년 11월 현재까지 한국을 계속해서 도발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이 궁극의 반도체 기술은 바로 반도체 구리 도금액 원천 기술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필수적인 구리 도금액은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전체 공정 중 유일하게 국산 허율이 제로입니다. 기판 웨이퍼 위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구리로 도금해 이 부분만 정기적 특성을 띠도록 만드는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의 몇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수준의 초미세 반도체 회로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평탄도가 높은 구리 도금액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수년간 일본이 천문학적인 자금과 수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겨우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기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본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탄도를 구현한 반도체 도금액 원천 기술을 개발 중소기업에 이전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생기원 이민영 박사 연구팀은 3년 동안 1만 5천 차례 실험 끝에 도금 막 표면을 평탄하게 조절해주는 최적의 유기첨가제와 혼합 비율을 찾아내 도금 두께 편차 2% 이내 세계 최고 수준의 평탄도를 구현해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겨우 개발해낸 것을 한순간에 한국이 역전해 버린 놀라운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높은 평탄도 확보를 통해 기존 일본의 외산 소재보다 생산성을 무려 1.5배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율이 150%나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제품을 사용할 멍청한 기업은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전자소재 전문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제품을 출시했으며 6개월에 걸쳐 반도체 대기업 제조 공정에서 시험 평가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도 12인치 대형 웨이퍼와 OIS3 차세대 반도체 제품 제작 공정에 필요한 도금 특성을 만족시킨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수개월 안에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반도체 도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민영 박사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도금액 시장은 대기업이 진출하기엔 작지만 중소기업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국산화가 쉽지 않았다라며 일본 등 소재 강국의 역수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해오던 핵심 품목을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 역수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일본산이 아닌 한국산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이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겠지만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의 국산화 기술 개발 기간이 대폭 앞당겨졌고 수많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중소기업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할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생산성이 150%나 더 높고 퀄리티도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산을 뒤로 한 채 가격만 비싼 일본산을 사갈 멍청한 회사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한국이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버리자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역으로 일본에 반도체를 주지 않는 역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 일본 매체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당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끌어안은 채 대만의 TSMC에 5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지원금까지 줘가며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했는데요. 일본이 TSMC에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소니 등 일본 대기업들이 반도체를 문제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반도체를 주지 않는 반도체 수출 규제라도 시행하면 미, 파나소닉 등 일본의 전자기기 생산 회사들은 한순간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대만마저 최근 일본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 일본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일보 직전이 상황으로 내몰리자 대만이 다름 아닌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곧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다. 중국의 탱크들은 불을 뿜고 수많은 미사일과 헬기 등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 시작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중국군 군용기는 680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중국 군용기 총 150대가 대만 해협을 뒤덮으며 실제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대만이 위급한 상황에 치닫자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최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한 한국에 대만이 긴급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를 성공시킨 한국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가 신의 지팡이 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현무사는 서해상에 떠다니는 수백 척의 중국 함정을 몇 초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마저 포기했더니 궁극의 기술을 한국이 개발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자 대만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진 것인데요. 아무리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중국이 작정하고 공격을 개시할 경우 대만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나중에 중국이 물러난다 할지라도 대만은 이미 모든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한국은 일본과 밀월 관계까지 맺은 대만조차 일본을 배신하고 한국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는데요. OECD 대사는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지표는 과거엔 꿈속에서나 가능했던 수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BTS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손흥민 신드롬까지 금 전 세계에 부는 코리아 열풍 그 뿌리에는 신묘한 나라의 놀라운 사람들이 가진 힘 전 세계인들이 현재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5천년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국인만의 놀라운 저력 때문인데요. 한국인 에너지라는 이 책에서는 도대체 좁은 한국 땅에서 인구도 6천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진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 신기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세계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재미있고 기발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 손병두 전 호암재단 이사장은 늘 곁에서 보아온 저자의 애국심이 물씬 풍긴다. 세계로 뻗어나갈 웅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전했고, 손욱 전 농심회장이자 전 삼성 SDI 사장은 최고 경영자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도체 국산화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역으로 이용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BTS, 손흥민, 오징어 게임까지 모두 한국에서 나오자 도대체 이 나라 뭐지? 라며 현재 전 세계인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집중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현실로 만든 한국인의 숨겨진 힘, 한국인 에너지에 대해서 그는 혁명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으며 쿠바 고위 인물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헤로니모 임이라 불렸지만 그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고, 피델 카스트로는 그를 통해 한국인이 어떤 인물인지 배웠습니다.
혁명을 위해 불살랐던 자신과 한국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는 쿠바에서 한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과는 비록 수교는 하지 않았어도 피델 카스트로가 유독 한국에게 너그러운 자세를 취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엄격한 검열과 통제 사회였던 쿠바 사회 내에서도 한국 문화가 널리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류로 좁혀진 거리밀에 100년의 달이 있는 이들, 케이팝 등으로 두 나라 더 가까워져 한국 방문 원하는 쿠바인도 다수, 제한되지 않은 한국 문화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뛰어난 스토리에 감동한 쿠바인들은 쿠바 사전까지 훔쳐 한국어, 도둑, 공부 열풍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까지 보이며 열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스페인어 사전을 구하기 위해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 사전을 도둑질할 정도로 쿠바인들은 한국 문화에 진심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서도 마찬가지였죠. 2022년 쿠바인들은 동양인을 보면 한국인을 맨 처음 물을 정도로 한국인을 형제나 동포로 여길 정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수교를 잊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쿠바. 쿠바인들은 한국과의 수교를 원한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데요. 오래 이어진 한국과 쿠바의 우애가 결실을 맺길 바라며 미국과 쿠바가 수교를 했던 것처럼 한국과 쿠바 역시 조만간 수교를 맺어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SF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를 선보인 것이죠. 얼마 전엔 이 레이저 무기를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이 사업 대상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드론이 실제로는 고가치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 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요구 성능을 처리하기 위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빚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언패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고와 식량 창고 등 후방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보는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에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였죠. 실제 타격에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먼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일일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한화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군,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 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빔 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집약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한화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희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 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한화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 전력 및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랄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랄은 기동 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엠쇼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가 주력 문기로 방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에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 차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잉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호주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 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잇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날로 성장하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